안녕하세요. 이제 장마철이고 해서 우중충하고 후덥지근한 날씨라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있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샌드위치와 도시락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가끔 손님이 없을 때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고는 해요. 듣다 보면 세상에는 참 별일이 다 있구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겪은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사연을 들으면서도 언제 한번 제 사연을 보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쓰려고 해도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전 남편 덕에 잃어버린 5년의 세월을 다시 떠올리면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저는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하소연하는 기분으로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케이스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셨고 항상 돈 문제로 다투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싸울 때면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서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린 제 마음을 살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나이 17살이 되었을 때 두 분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누구를 따라가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누구를 따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저는 두 분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얼른 결정해. 엄마 따라갈 거야? 아빠 따라갈 거야? 잘 모르겠어. 하여간 지 아빠 닮아서 우유부단하기는. 누굴 따라가든 네 마음이니까 일주일 내로 정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숨이 콱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경기도에서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버지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제 결정에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도 여자애가 엄마 손을 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더러 어쩌라고? 엄마도 아빠도 나 데려가기 싫으면 그냥 나 혼자 살게. 그러자 아버지가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와 함께 살기로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해주셨다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네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의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그 여자가 자주 저희 집에 드나들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미워했습니다. 미정이라고 했지? 공부는 잘하니? 그냥 상위권이긴 한데. 그러냐? 그래봐야 뭔 소용이야. 네 아빠 나랑 재혼하면 너 대학 등록금은 못 내줄 거야. 왜요? 요거 당돌한 거 봐라. 왜냐니? 나랑 사는데 네 뒷바라지를 내가 굳이 해야 되니? 너도 대학 가면 성인이니까 너 혼자 알아서 살아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른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갈 수 있던 대학보다는 조금 떨어진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저에게 독립자금으로 1,000만 원을 쥐어주셨어요. 저는 그게 좋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먹고 떨어지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1,000만 원으로 월세방을 구하고 저는 그 후로는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인생은 혼자 사는 거라는 걸 뼛속 깊이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대학에서는 식품영양학과에서 공부했고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돈을 모았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기억 때문에 저는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곁을 내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혼자 외톨이처럼 생활을 했어요. 대학 시절에 친구도 마땅히 사귀지 못했네요.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재밌어 보이던 동아리 활동도 용기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라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후회가 돼요. 그렇게 쌓이고 쌓인 문제들이 남편을 만나면서 폭발한 것이겠죠. 아무튼 친구는 만들지 못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면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꽤 이름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에 성공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이 있다면 축하를 받을 일이었지만 제 주변에는 제 취업을 축하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큰맘 먹고 케이크와 와인을 사서 자축을 했어요. 야, 차미정, 너 성공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도 열심히 살자. 세상에 나밖에 나를 더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 더 잘 살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케이크에 불을 껐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의 자축 파티를 하면서 저는 정말 쓸쓸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건가?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사귀는 법을 배워야겠다. 내 마음을 열어줘야겠다는 다짐도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회생활을 수월하게 하는 편이라서 사람들과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더 친밀한 관계로까지 발전을 못해서 그랬지만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도 쳐내면서 회사 생활을 한 지 2년째가 되던 해에 저는 집을 전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그게 악연의 시작이었죠. 전에 살던 사람의 택배인 모양이더라고요. 곶감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회사에 다니느라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서 집에서 늘어져서 쉬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저 여기 전에 살던 사람인데요. 혹시 택배 오지 않았나요? 그제서야 저는 곶감이 잘못 배달되어 왔던 기억이 나서 후다닥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 그거 제가 잘 보관해 뒀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저는 냉장고에 넣어뒀던 곶감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 감사해요. 아, 이거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보내주신 건데 주소가 바뀐 걸 모르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왜요? 아니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거 곶감 좀 나눠드리려고요. 아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곶감 싫어하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선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저도 걸어뒀던 마음의 빗장이 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에게 곶감을 반 나눠서 주었어요.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되는데. 아, 왜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혼자서 먹기 많았는데 잘 됐네요. 근데 화장실 하수구에 트랩 설치하셨나요? 저 전에 살 때 거기서 바퀴벌레가 올라와서 설치해야지 하다가 못하고 갔는데. 네? 바퀴벌레요? 저 바퀴벌레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그렇죠? 저기. 뭐예요? 그 사이에 바퀴벌레가 주방 쪽으로 후다닥 기어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바퀴벌레를 직접 잡아주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트랩인가 뭔가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 제가 할 줄 아는데 이사한 집에는 바로 설치했거든요. 제가 해드릴게요. 같이 나가서 사올래요? 처음 본 사람이었는데 왠지 듬직하고 옆에 있으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분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트랩까지 설치해 주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곶감에 바퀴벌레도 잡아주시고 이거 설치까지. 제가 사례비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사례비요? 됐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제가 연락처 드릴 테니까 저한테 밥 한번 사주시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그 사람은 자기 전화번호를 남기고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뭐에 홀린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날 있었던 일과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잠을 설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게 사랑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을 그 사람 생각에 정신을 못 차리다가 결국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식당에 갔는데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제 얼굴이 빨개지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니요. 연락 안 올까봐 초조했어요. 그런데 연락 주셔서 어찌나 반갑던지. 아, 정말요? 시장하시죠. 일단 음식 주문 먼저. 네. 저희는 그날 더운 여름이라서 냉면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서로 통성명을 했어요. 제 이름은 한수철이에요. 아, 저는 차민정입니다. 이름도 예쁘시네. 근데 그 집에서 혹시 가위 눌린 적 없으세요? 가위요? 아니요. 다행이네요. 저는 가위를 그렇게 눌렸거든요. 그래서 잡기 쫓는, 아무튼 제가 다 쫓아내서 이제 안 나타날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무서워지네요. 괜찮아요. 제가 다 쫓고 나왔거든요. 아무튼 그 집에서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엉뚱한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자주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가 저희 회사 근처였어요. 그래서 자주 만남을 갖다 보니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부모님이 지방에 계셨던 터라서 혼자서 외롭게 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서로에게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더 많이 의지하기는 했죠. 그렇게 의지하면서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어느새 저는 그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면 내가 뭘 잘못했나 눈치를 보게 되고 표정이 어두우면 힘든 일이 있는데도 나한테 숨기는 것 같아서 초조해졌어요. 수철 씨,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아니야, 넌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래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아니, 됐다니까. 넌 해결 못해. 이번 주에 나 부모님 댁 내려갈 거야. 다음 주까지 있다가 올 거라서 연락 안 돼도 그런 줄 알아. 집에 무슨 일 있어? 넌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싶어 하냐? 남자는 남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 그게 요즘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저는 모르고 있었네요. 그리고 사귄 지 1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미정아, 이제 우리 살림 합치자.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하자고? 응. 너 혼자 사는 집이 평수가 넓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지. 일단 혼인신고 먼저 하자. 나는 그렇다 치고 오빠 부모님한테는 인사를 가야 하지 않겠어? 주말에 갈까? 우리 부모님은 괜찮아. 식도 나중에 올리자. 우리 형편 아직 좋지 않잖아. 형편 좀 피면 그때 식 올리자. 그래도 되지? 그래도... 왜? 나랑 결혼하기 싫어? 너 저번에 내가 물어봤던 너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다 맞지? 응. 근데 그건 왜 물었던 거야? 궁합 좀 보려고 물었지. 아무튼 나 이미 내가 사는 집 계약 끝나서 다음 주부터 짐 옮기고 너희 집에서 살 거야. 혼인신고는 내일 가서 하자. 알았지? 내 말대로 해서 너 안 좋은 일 있던 적 있어? 다 내 덕분에 잘 된 거잖아. 아니야? 맞지. 오빠 덕분에 내가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의지할 것도 생기고. 그래.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그렇게 저는 귀신에 홀린 듯이 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면서부터는 더욱더 저를 올가매기 시작했어요. 미정아, 너 퇴근이 왜 이렇게 늦어? 요즘 회사에 일이 바빠서. 왜? 기다렸어? 아니, 남편 밥은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런 식이면 곤란해. 아직도 밥 안 먹었어? 지금 9시가 넘었는데. 좀만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차려줄게. 아, 됐어. 너 그러지 말고 회사 그만둬라. 회사를 그만두라니. 우리 같이 벌어서 돈 모아서 집 사고 결혼식도 올려야지. 아, 내가 열심히 벌면 돼. 넌 그냥 집에서 얌전히 있어. 네가 밖으로 나돌면 더 애군이 낀다고. 내 말뜻 뭔지 알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일을 하는데 무슨 애군이 낀다는 건지. 저는 처음에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계속 회사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기에는 제가 불안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장을 갔던 남편이 팔에 붕대를 감고 나타났더라고요. 어머 여보, 팔이 왜 그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뭐? 나 때문이라고? 네가 자꾸 밖으로 나도니까 나한테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불행이 닥치는 거라고. 나 그냥 길 걷고 있는데 공사장에서 뭐가 떨어지더니 내 팔을. 뭐라고? 어떻게 많이 다쳤어? 다행히 금방 갔는데 머리에 맞았으면 어쩔 뻔했냐? 너 당장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해.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모든 나쁜 일에는 다 제 탓을 하는 통에 저는 정말 그 사람의 말대로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세뇌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산 지 6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몇 년 동안 살림만 하면서 살았어요. 답답했지만 남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부부 관계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지정한 날에만 부부 관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인간에게 저의 모든 걸 내맡기게 되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고 말하기도 창피하네요. 저는 아이를 원했지만 그 인간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보, 나 당신이랑 나 닮은 아이 갖고 싶은데. 난 싫어. 나 이미 정관 수술했어. 왜? 우리 이세는 봐야 할 거 아니야. 우리 형편에 애 낳는 건 아이한테도 안 좋아. 야, 남들은 와이프한테 피임약 먹으라고 하는데 나 같은 남편이 어딨냐? 너 운 좋은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다시 일하면 되잖아. 나 내 능력 썩히는 것도 아깝고 내가 벌면 우리 살림도 더 나아질 텐데. 어허, 또 반항하네? 조용히 못해?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야. 나 또 너 때문에 사고당해서 알아 눕게 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럼 조용히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내 말만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니까. 남들은 전업주부 못해서 난린데 너는 왜 그러냐 도대체? 하여간 나 내일 출장 가. 출장을 또 가? 또! 아니야, 알았어. 내가 짐 싸놓을게. 남편은 결혼 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 출장 핑계를 대고 어디를 가는지 밖으로 나돌았어요. 저는 대인관계랄 게 없었기 때문에 만날 사람도 없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축내며 무료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동네에 집에서 부업할 수 있는 일을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부업 일 받는 곳인가요? 아, 그래요. 일하게? 처음이니까 쉬운 거부터 해요. 이거 상자 접는 거 쉬우니까 이거부터 해요. 무작정 그곳에 들어가서 저는 쇼핑백을 1000장 넘게 가져와서 집에서 접었어요. 나중에는 무슨 부품을 조립하는 부업까지 다양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소하게 재택 부업을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부업을 하면서 단순 노동을 하니까 머릿속에 잡생각이 사라져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벌 수 있었고요. 남편은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음식 재료값만을 줬습니다. 제가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받고서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커피 한 잔을 사 마시지도 못했어요. 결혼 전에는 혼자서 자립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독하게 살았는데 어느새 저는 조종당하는 인형 마냥 집에 처박혀서 바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부업마저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후딱 해치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업으로 번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큰맘 먹고 저는 그 좋아하던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 먹은 날이 있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사나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정신은 들었지만 저는 무기력했고 남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만성 두통에 시달렸어요. 아마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겠죠. 두통으로 저녁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으면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넌 또 누워있어? 대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밥은? 당신 오랜만이네. 출장은 잘 다녀왔어? 이거 봐. 남편이 왔는데 벌떡 일어날 일이지. 누워서 뭐하냐? 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아무것도 못하겠어. 미안해. 당신이 좀 차려서 먹어. 국만 데펴서 먹으면 돼. 머리가 왜 아파? 집에서 팽팽 놀면서 왜 머리가 아파? 너 혹시... 뭐? 너 이유 없이 아픈 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아는 무당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갈래? 아니다. 무당? 당신 점집 다녀? 아니야. 내가 괜한 소리 했네. 됐어. 저는 남편이 무당 이야기를 하기에 워낙에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집에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수도가 터져서 아랫집에 물이 천장 밑으로 흘러내려서 저희 집에 아랫집에서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새댁, 이 날씨에 빨래를 돌리면 어떡해? 우리 집에 물 넘치고 난리 났어. 얼른 어떻게 좀 해봐. 할머니, 저희 세탁기 안 돌렸어요. 거짓말 치지 마라. 근데 왜 동파가 돼서 우리 집까지 피해가 오냐고? 얼른 주인집한테 연락을 해서 고치든지. 저는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주인집에 연락을 해서 고치기는 했는데 그런 작은 일도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통에 이어 머리에 탈모에 새치까지 생겼습니다. 제 원래 나이보다 20살은 더 들어 보일 정도로 제 상태는 정말 참담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너 아무래도 너한테 악귀가 붙은 것 같아. 너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회사에서 잘려? 왜? 잘 다니던 회사에서 왜 잘려? 너 꼴을 봐라. 거울 좀 봐. 너 지금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어. 우리가 이렇게 그지꼴이 되어가는 건 다 네 탓이라고. 내가 잘 살려고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왜 너랑 결혼해서 안 좋은 일만 생기냐고. 너랑 결혼해야 한다고 해서 한 건데. 남편은 그렇게 술에 취해서 주절주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나랑 결혼을 하래? 당신이 나한테 같이 살자고 한 거잖아. 누가 시켜서 한 거야? 조용히 해. 네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네가 말할 때마다 애군이 슬슬 기어나오는 게 보여. 너 진짜 무서워 죽겠어. 아이씨.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오히려 남편이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게 나 때문인 건가 싶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싸우던 것도 모두 저 때문에 일어난 일만 같이 느껴졌어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인생이 엉망이 된 것만 같아서 저는 사실 그때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간간히 하던 부업도 손을 놓고 집에서 정말 누워만 지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이력서를 쓰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저에게 더 이상 밥을 차리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저를 방치했습니다. 저는 그때쯤엔 식욕도 없어서 거의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살도 쭉쭉 빠지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아마 그때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나 일주일 정도 집 비울 거야. 어디 가는데? 몰라도 돼.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 이혼? 너 미쳤어? 이혼은 절대 안 돼. 이게 다 널 위한 거라니까.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지금처럼.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아니, 나 정말 죽고 싶어. 머리도 아프고 밥도 못 먹겠고 당신은 나 방치하고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어.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봤을 땐 너한테 지금 심각한 악귀가 붙은 거야.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잔말 말고 기다려. 아니면 너 신받아야 하는 걸지도 몰라. 내가 알아올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남편의 말에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무슨 미친 소리를 해대나 싶었지만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어요. 정말 이런 상태로 있다가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 멍하니 TV를 보는데 사이비 종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재산도 잃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묘하게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사이비 종교를 믿지도 않고 그냥 집에만 있는데 왜 동질감을 느끼는 건지 저도 의아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고 저는 신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려면 그 사람과 이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이건 다 한수철 그 인간 때문이야. 그 인간이 날 조종하고 세뇌시켜서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내 꼴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인터넷에 이혼에 관해 검색을 해봤습니다. 합의 이혼은 절대 해주지 않을 게 분명하고 이혼 소송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세로 살던 집도 자기 명의로 바꿔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벌던 돈도 모두 압수해간 후라서 저에게는 부업으로 번 돈 몇십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직접적으로 저를 때리거나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가족센터에 연락하기도 애매했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점점 불안해져 갔어요. 그러던 찰나에 저희 집 현관벨이 울리더라고요. 벨소리를 듣고 저는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집에 올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편이라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텐데 누군가 싶었어요.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문 앞에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한수철 씨 댁 맞죠?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제가 한수철 씨를 잘 아는 사람인데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급해요. 빨리 문 좀 열어주세요. 앳된 목소리의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남편 말대로 내가 귀신에 씌인 건가 싶었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며 저는 몇 분 뒤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딱 봐도 저보다 10살은 어린 듯한 20대 중반의 젊은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우선 들어갈게요. 누구신데요? 제 남편은 어떻게 알아요? 저 너무 급하게 오느라 물 좀 한 모금만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그 여자는 혼자서 부엌에 가서 컵에 물을 따라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말했어요. 우선 정말 죄송해요. 저도 사실 피해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보세요. 저희 남편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 인간이랑 저 5년을 만났어요. 그쪽 분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연인 사이였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사실 제가 무당 밑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무당이 저한테 신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 밑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신내림을 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고아 출신이고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거기서 스스로 몸종이 되어서 살았거든요. 그 말을 듣자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어요. 제 남편이 그 무당집에 자주 갔나요? 네, 맞아요. 툭 하면 무슨 상담을 한다고 제가 모시던 무당, 아니, 그년을 찾아와서 비싼 돈 주고 부적도 써가고 굿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무당이 저랑 그 인간이랑 연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 인간이랑 사귀었는데. 그 말까지 듣고 저는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웠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저도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물을 마시고 나머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만나면서 저와 양다리를 걸쳤고 무당에게 저와 결혼을 하고 저에게 찾아온 어찌 보면 남편의 상간녀인 그 여자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야 단명할 팔자인 남편이 오래 살 수 있다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죠. 남편은 그 무당의 말이라면 사족을 못 썼고 무당 밑에서 일하던 그 상간녀도 무당에게 세뇌를 당해서 그렇게 만남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산을 했거든요. 유산이요? 네. 한수철 그 인간이랑 가진 아이가 유산이 돼서 그때 저도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하고 있는 짓이 미친 짓이라는 걸요. 정말 본의 아니게 죄송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저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요. 지금 몇 시지? 일단 나가야 돼요. 그놈 오기 전에 빨리 도망쳐요.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놈이랑 무당이 지금 이 집으로 오고 있다니까요. 한수철 그 인간이 자기 마누라가 악귀에 씌인 것 같다고 퇴마를 해야 한다고 무당한테 말했어요. 무당이 퇴마하는 걸 제가 봤는데 사람이 죽기 전까지 무작정 때려요. 살려면 얼른 도망쳐야 돼요. 저는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믿기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라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될 만한 것들과 제가 부업을 하면서 모은 돈을 들고 그 여자와 함께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여자가 무당에게 당한 일을 신고했어요. 그 여자는 무당과 살면서 갖은 협박과 폭력을 당하고 살았더라고요. 똑똑하게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다 받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저 모르게 5년이나 내연 관계로 지낸 상간녀는 저에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일단 이 돈 쓰세요. 소송하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듣기로는 부모님이랑 연도 끊겼다고 하던데. 됐어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기는 하지만 아무튼 제가 그쪽 분 남편의 내연녀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증인 서드릴게요. 저 유산한 진단서도 있고 증거도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남편의 상간녀이자 저의 생명의 은인인 그 여자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듣기로는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것도 무당에게 갖다 바칠 돈이 필요해서 회사 돈을 횡령한 걸 걸려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남편에게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그러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더라고요. 여보세요?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들어와! 나 안 들어가. 너 완전 미친놈이더라? 뭐? 이게 정신이 나갔나? 아니, 이제야 제정신이 됐어. 너 무당 때문에 내 인생 망쳐놨지? 이제는 네 인생 조질 시간이다. 기다리고 있어. 저는 그렇게 침착하게 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오는데 받지 않자 문자로 쌍욕을 보내더라고요. 괴로웠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서 그런 인생을 산 것인가 정말 암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운을 차려서 다시 제 삶을 되찾고 싶은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쉼터에서 머물면서 소송을 진행했어요. 저에게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있었고 결국 저는 소송에서 이기고 위자료와 제 집 전세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제서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미정아, 진짜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나도 그 무당한테 당한 거라고. 그 무당이 내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나 좀 살려줘라. 나 회사 횡령한 돈 그거 얼마 안 돼. 벌금만 물면 징역은 면할 수 있다고. 너 전세금 받은 거 나 주면 안 되냐? 내가 살면서 다 갚을게. 야, 이 미친놈아. 내가 한 번 속지 또 속을 줄 알아? 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다 망쳐놨는데 그 보상을 어떻게 받을 거야? 이 개자식아, 죽어. 그냥 죽으라고. 저는 그렇게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해서 법원에 온 무당의 실물도 볼 수 있었어요. 무당은 법정에 가기 전에도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지시를 내리더라고요. 전현을 잡아 족쳐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금방 풀려날 거야. 야, 한수철, 너 정신 차려야 돼. 그 말을 듣고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무당에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휘어감고 싸대기를 때리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경찰들이 말리는데도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무당을 거의 죽일 듯이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이 미친 아줌마야! 내 돈 내놔! 내 돈 2억 내놓으라고! 그렇게 맞으면서도 무당은 드세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수철, 정신 차려. 너 나 못 믿어? 너 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 연장하고 살고 있는 거야. 남편은 무당의 말을 듣고 눈빛이 흔들리더니 무당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래, 수철아. 기다려. 내가 다 바로 잡을 테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생쇼를 하는데 경찰들은 헛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연극을 보는 것처럼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무당은 결국 징역살이를 면치 못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도 어찌 보면 피해자이기는 하죠. 하지만 피해자면서 저에게는 끔찍한 가해자였으니 그런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선 망가진 제 몸과 정신을 회복하는데 온 노력을 다했습니다. 모든 게 제 탓이라고만 생각했던 게 저에게는 독이었어요. 제 탓은 아무것도 없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차츰 회복하고 나서 저는 다시 일을 했어요. 결혼을 한 뒤 경력이 단절되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돈을 모았고 결국에는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과 무당에게 당하고 저를 구해줬던 그 젊은 여자와는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래, 잘 지냈지. 나 샌드위치 가게 냈는데 놀러와. 저 지금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서 국비로 학원 다니고 있는데 이거 끝나면 자격증도 따고 일 구하려고요. 그래? 어머, 잘 됐네. 이제 우리 예전 일은 다 잊고 앞으로 남한테 속지 말고 우리 인생 잘 살자. 죄송했어요. 죄송하긴. 내가 유리 덕분에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오히려 고맙지. 그나저나 부산이라니? 너무 머네? 그래도 시간 나면 꼭 놀러와. 알았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사주지 마시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해줄게. 뭐 좋아하는데? 말만 해. 그 친구는 지금 부산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가게에 놀러 온 적도 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기만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 건 처음이라면서요. 자주는 아니지만 요즘도 가끔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샌드위치만 팔던 가게에서 도시락도 팔게 되었어요. 제가 시작할 때는 주변에 회사가 많이 없었는데 제가 가게를 시작하고 1년 후에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더라고요. 덕분에 장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이제 출소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만에 하나 이 사연을 듣고 있다면 제발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야, 한수철. 그리고 사이비무당. 둘 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 주면서 살지 말고 제발 정신 차려. 지금 정신 차려도 아마 둘의 남은 생은 순탄치 못할 거다. 어찌됐든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만큼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그걸로 제 분통이 풀리지는 않네요. 전 남편도 무당도 남은 평생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며 살다가 가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도 버림을 받고 믿었던 남편에게도 뒤통수를 맞은 저는 한동안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난 건가 싶은 생각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하지만 세상에 잘못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자립해서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 천만다행이죠. 만약에 힘든 순간에 제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렸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사귀고 있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이렇게 좋은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나 괴롭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꼭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버티다 보면 정말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제 사연 들으시면서 많이 답답하셨죠? 그래도 저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어쩐지 속이 후련해지네요. 새로 사귄 친구나 동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랄게요.